조조가 인재를 잘 등용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의 공인된 바이며 그는 인재를 등용하는 요령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술이 아니라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인재 등용도에서 말하는 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왜 이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회에서는 원소와 조조의 인재 쟁탈전에서 많은 이들이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투항했는데 그중 한 명의 핵심 인물이 바로 모사 곽가였습니다. 곽가는 어릴 적부터 큰 포부를 품고 있었으며 20살 때 이미 천하가 곧 대란에 휩싸일 것을 예리하게 감지하고는 기회를 기다리며 응거했습니다. 처음에 곽가는 당시 세력이 가장 강했던 원소 휘하로 들어갔고 원소도 그를 지극히 존중하며 인재로서 후한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곽가는 조조가 인재를 모집할 때 신비롭게 원소를 떠나 조조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곽가는 원소와 조조 모두에 대해 독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곽가는 왜 은소를 떠나 조조에게로 갔을까요?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난 회에서는 조조 초기에 5명의 중요한 모사들 손우, 순일, 정욱, 곽가, 가후가 모두 자발적으로 조조에게 투신했다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중 4명은 조조의 적진에서 온 인물들이었고 곽가와 손우는 원소 진영에서 조조에게 투신했습니다. 곽가는 떠날 때 원소의 모사에게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곽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인을 잘 살핌으로 100번 시도하면 100번 성공하여 공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공은 주공의 하사를 흉내내기만 할 뿐 인재를 쓰는 요령을 알지 못하고 수단은 많으나 핵심은 없으며 꾀는 많으나 결단력이 없어 함께 천하의 큰 난을 헤쳐나가고 패왕의 업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곽가의 이 말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혜로운 사람, 특히 모사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상사를 잘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사를 잘못 선택하면 그토록 많은 학식과 지식, 모략도 쓸데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상사를 제대로 선택한다면 공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원소가 좋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공은 주공이 하사하던 방식만을 흉내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공은 어떻게 하사했는가요? 머리를 감을 때 3번이나 머리를 움켜쥐고 밥을 먹을 때 3번이나 입에 든 밥을 뱉어냈다. 즉, 머리를 감고 있다가 갑자기 인재가 왔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머리를 감는 것을 멈추고 머리를 움켜쥔 채로 나가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밥을 먹고 있을 때 인재가 면담을 청한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입에 든 밥을 뱉어내고 나가 맞이했습니다. 머리를 한 번 감을 때마다 3번이나 머리를 움켜쥐고 밥을 한 끼 먹을 때마다 3번이나 밥을 뱉어냈으니 그는 인재를 매우 존중했고 인재를 구하는 데 목말라 했습니다. 곽가는 원소가 이런 모습은 배웠지만 주공의 정수를 배우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예나사는 믿을 수 없으며 게다가 원소 본인에게도 몇 가지 결점이 있으니 원소는 좋은 상사가 아닙니다. 또 3번째 의미가 있는데 곽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조가 훌륭한 상사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사 곽가의 눈에는 조조야말로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투신했던 것입니다. 즉, 인재들은 모두 현명한 주인을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며 인재는 훌륭한 상사 밑에서만 자신의 최대 인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야말로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조는 어떻게 좋은 상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입니다. 적재적소는 손우와 곽가 두 사람이 조조의 인사 철학을 평가한 말이며, 적재적소와 인재를 알아보고 잘 활용한다, 혹은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누가 인재인지 아는 것. 둘째, 그 인재가 어떤 분야의 인재인지 혹은 어떤 유형의 인재인지 아는 것. 셋째, 그 인재를 어떤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아는 것입니다. 이를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한다고 하며, 여기서 첫 번째는 인재를 알아보는 것,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는 것은 바로 재능에 따라 적임자를 기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거듭 언급한 최염과 모예,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품행이 바르고 청렴결백하여 조조는 그들에게 조직부와 간부부 업무를 맡겨 관리를 선발하게 하였는데, 과연 그들이 선발해 추천한 사람들은 모두 덕과 재능을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교지와 임준이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불평 없이 임무를 수행했기에 조조는 그들에게 둔전을 맡겼고, 그 결과 조조의 둔전 제도가 철저히 이행되어 조조는 풍부한 식량과 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인사 운영 첫 번째 특징인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기용하며 오직 재능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조조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조차도 인정했는데, 예를 들어 용제수필을 쓴 홍만도 조조의 인사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지혜로 한 관직을 다하고 권력으로 한 군을 다스리며 크든 작든 모두 탁월하게 그 직책을 다했다. 즉, 그가 누구를 어떤 일에 배치하든 매우 적절했고 모두 그 직책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심을 다해 신뢰를 얻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인재 기용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인재를 잘 쓰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조조의 경우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 특별할까요? 바로 첫째로 조조가 난세에 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난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대인 관계가 긴장되며 사람 사이에 신뢰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조조의 말로 표현하자면 상하가 서로 의심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조의 이중적인 역할입니다. 조조라는 인물은 주유의 말을 빌리자면 이름은 한나라의 재상이나 실상은 한나라의 도적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지금 조조가 과연 한나라의 도적이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조가 초기에는 한 왕조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후기에 개인적인 야심이 부풀어 올라 간웅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조에게도 나름의 속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명목상으로는 한 왕조를 위해 인재를 등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인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이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에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조조의 천자를 모시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명령한다, 혹은 천자를 앞세워 제후들에게 명령한다 는 전략입니다.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중앙정부, 한 왕조, 현임 황제의 명분과 이 정부의 관직, 자귀,
봉급을 이용해 인재를 영입할 수 있었기에 유비나 송권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영입한 인재들이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지, 황제에게 충성하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충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조조의 진영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진영에는 원래 동안 왕조의 관리들, 새로 채용하고 선발한 관리들, 조조 자신이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진영에서 조조에게 투항하거나 귀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의심하고 있으니, 즉 조조에게 있어서는 이 시점과 환경, 조건에서 신뢰와 성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조조는 지도자로서 반드시 자신의 관용과 성의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조조가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관대했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는 장수, 위중, 비천, 그리고 한데 자신을 악랄하게 공격했던 사람, 예를 들어 진린에게까지 그토록 관대했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천하 사람들에게 나 조조는 진심으로 천하의 인재들이 이곳에 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라며 나는 매우 성실하다. 설령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고 후회하지도 않으며 따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처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뢰와 성의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성입니다. 예를 들어 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우금은 조조가 직접 병사들 중에서 발탁해 키운 장수입니다. 조조가 처음으로 남하하여 장수를 정벌했을 때 장수는 조조에게 항복했다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당시 조조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때 조조의 군사는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우금의 군사만은 매우 질서정연히 행군하며 대열을 정비하고 북을 치며 질서 있게 후퇴했습니다. 후퇴 도중 다른 장수들의 부하 병사 몇 명을 만났는데 옷차림이 흐트러지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금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우리는 청주병에게 약탈당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주병이란 조조에게 투항한 황건군을 말합니다. 이 황건군은 조조에게 투항한 후 조조가 그들을 청주병으로 편입시켰는데 조조는 그들에게 특히 관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조가 패배하자마자 반란을 일으켜 조조의 다른 부대를 약탈했습니다. 우금은 이걸 보고 이럴 수가 모두 조공의 군사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청주병들을 한바탕 혼내주고는 다시 철수했습니다. 이때 청주병들은 우금에게 혼나자 서둘러 조조에게 달려가 우금을 고발하는 악의적인 고소를 했습니다. 우금이 본진으로 돌아왔을 때 상하를 막론하고 이미 소문이 짙게 퍼져 있었지만 우금은 여전히 먼저 조조를 즉시 만나러 가지 않았고 자신의 군사를 정비하고 진영을 정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금에게 말했습니다. 청주 병사들이 당신을 고발했는데도 왜 조공께 가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지금 군영을 정비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습니까? 우금은 대답했습니다. 적군이 뒤에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고 어떻게 적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공적인 일은 앞세우고 나 우금의 개인적인 진퇴와 영욕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게다가 조공은 그토록 현명한 분이시니 어찌 아첨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군사를 안정시키고 전투 준비를 마친 후에야 우금은 조조를 찾아갔고 조조는 크게 칭찬하며 우장군, 당신은 참으로 옛날의 명장다운 풍모가 있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뢰가 충성을 낳는 것입니다.
조조는 인재를 대할 때 각자의 재능에 맞춰 적재적소에 기용했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인재들과의 소통을 위한 최상의 다리를 놓았기에 그의 부하들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종종 패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군들과 힘을 합천 안관을 함께 극복하곤 했는데 특히 서로 속임수를 쓰는 난세에서 이는 조조의 성실함과 관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용은 단지 조조의 인간미일 뿐, 인간미 있는 군사는 꼭 무적의 승리를 거두고 공략하지 못할 곳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조는 또 어떤 인사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립했을까요? 조조의 인사 운영의 세 번째 특징은 명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조조는 군기를 매우 엄격히 다스렸으며 여러 차례 다양한 명령을 내려 군기를 엄명했습니다. 조조는 규율이 없는 군사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조는 몸소 모범을 보일 줄도 알았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행군 중 조조가 농지를 밟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농민을 보호하고자 했기에 누구의 말이 밀밭을 밟으면 참수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기병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걸어가며 한 손으로는 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창 같은 무기로 밀을 보호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조조 자신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는데 깜짝 놀란 말이 갑자기 밀밭으로 뛰어들어 조조의 말이 밀밭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즉시 말에서 내려 군법관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죄에 어떤 형벌이 적용되나? 군법관이 참수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조조는 그럼 당장 처형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고대에는 형벌은 대부에게 내리지 않고 예는 서민에게 내리지 않으며 법은 동귀한 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으니 통솔자가 어떻게 참수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조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내자. 그러고는 직접 칼을 뽑아 머리카락을 한 줌 잘라 땅에 던지며 벌을 받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조에게 매우 적대적인 책인 조만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까요? 조조가 위선적이고 간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밀밭을 짓밟으면 참수하겠다고 명령해 놓고는 결국 머리카락 한 줌만 잘라내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조 역시 형벌을 받았는데 이를 단발형이라 합니다. 단발형은 머리를 깎는 형벌로 고대인들은 몸과 머리카락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버릴 수 없다고 여겼고 게다가 단발형은 모욕적인 성격을 띤 형벌이었기에 그는 여전히 형벌을 받았으며 이는 조조의 법 집행이 엄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는 벌을 엄하게 내리지만 상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조조가 부하들을 상여하는 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어떤 사람들처럼 일회성,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벌들이 난전할 때 소위 통큰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한 번 전투가 끝나면 이겼다고 해서 자, 형제들아, 나눠 먹자. 이건 너에게, 이건 너에게, 이건 너에게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며 겉으로는 호탕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조조가 누군가를 포상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반드시 탁월한 공로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둘째, 조조의 포상은 반드시 아주 적절해야 했습니다. 즉, 조조가 주는 보상은 내가 기대했던 분량을 반드시 초과해야 했습니다. 그는 보상을 늘려주었고 포상할 때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는 인심을 잘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편이었지만 인심을 베풀 때는 반드시 넉넉하게 베풀었습니다. 조조는 한 명의 통솔자로서 남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하들과 명성을 다투거나 체면을 세우려 하거나 공로를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공로를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둘째, 그의 보상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고 반드시 상대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게 했습니다. 조조는 매우 실속 있는 사람으로 바로 이러한 실속 있는 태도 덕분에 모두가 조조를 따르는 것이 확실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겸손하고 배움에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조조는 부하들과 명성을 다투거나 체면을 세우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이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실수를 저지르면 반드시 반성하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조조는 겸손하게 간언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인재로서 그는 자신의 근면과 지혜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얻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자신의 재량과 계획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조조가 이를 듣고 따르고 칭찬하기도 했지만 물론 듣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조조가 듣지 않아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조조는 반드시 반성했습니다. 한 번은 조조가 송권을 공격할 때 조조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화남의 백성들을 모두 북쪽으로 이주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제라는 사람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조조가 지난번 원소와 관도에서 싸울 때 백마의 백성들을 연진으로 이주시켰던 것을 보라고 하자 장제가 조공, 지금 상황은 원소와 백마에서 싸우셨을 때와 다릅니다. 게다가 백성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집을 그리워합니다. 누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들을 이주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듣지 않았고 그 후 백성들은 조조가 자신들을 북쪽으로 이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르르 몰려가 송권에게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제가 조조를 찾아갔을 때 조조는 장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문 밖으로 나가 맞이하며 킥킥 웃으며 장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저질렀는지 보라구. 원래는 그들을 손적에게서 잠시 피하게 하려던 건데 누가 알았겠나? 다들 손적에게로 쫓아보내버렸으니 내가 저지른 이 일을 보라고 반성하겠네. 게다가 우리는 그에게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바로 반성할 때 항상 슬픈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일부 지도자들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반성하면 마치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깊이 해부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성에도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으며 반성할 수도 있고 웃으며 반성한다고 해서 체면을 잃는 것도 아니며 그 반성을 듣는 사람도 여전히 내가 성의가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의 인재 기용에 관한 네 가지 특징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정성으로 감동을 주고 마음을 터놓고 성실하게 대하며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이성으로 설득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신의로 사람을 얻으며 명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다스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너그럽게 대하고 남을 칭찬하고 자신을 책망하여 공을 남에게 돌리며 공로를 따져 상을 주어 격려합니다. 조조는 훌륭한 상사로서 인재를 매우 잘 활용했으며 천하를 다투려면 먼저 인재를 다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세에 처해 있어 상사가 인재를 선택하듯 인재도 상사를 선택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상호 선택과 유사함으로 인재를 확보하려면 먼저 인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조조가 은혜와 위험을 병행하고 자기 비판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능했는데 이것이 과연 조조가 마음을 얻는 독보적인 비결일까요? 그렇다면 조조의 수많은 인재 등용술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조조가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인재 등용의 술책이 아니라 인재 등용의 도입니다. 도란 무엇인가요? 도란 바로 인간성이며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도의 핵심은 바로 인간성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공로는 남에게 돌리고 상은 남에게 준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법으로 다스리고 관용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며 대부분의 경우 상식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리로 설득하고 신의로 얻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며 때로는 이익을 유지하는 것보다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성실하게 대하고 감정으로 감동시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조조의 뛰어난 점은 그의 술책, 즉 구체적인 방법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에 있으며 그가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파악한 데에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관도 전투 이후 조조가 원소에 방대한 서적, 자료, 문석, 서신을 압수했을 때 그 중에서 자신의 부하가 원소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이는 적과 결탁한 증거이자 배신의 증거이므로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조사하여 배신자들과 이심을 품은 자들, 동요하는 자들을 모두 색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그 많은 편지들을 발견하고는 보지도 않은 채 즉시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공의 이 처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 조공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없애버리셨습니까? 조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소와 싸울 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원소는 강세였고 나는 약세였습니다. 그때는 나 조조 자신조차 솔직히 말해 확신이 없었고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는가. 아주 당연한 일이지. 조조의 이 수법은 정말 영리했습니다. 영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는 당시 형세가 자신이 말한 바로 그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시 원소와 비밀리에 교섭했던 자들은 분명 소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 3명, 5명이 아니라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에 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할 수는 없지. 처단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예 처단하지 않는 게 낫지. 나는 처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차 내 손에 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앞에서 봉인을 뜯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 누가 원소와 결탁했는지 나는 몰라. 지금 증거를 전부 불태워 버릴 테니 다들 안심해. 앞으로 너희가 나 조조를 따라와 충성스럽게 섬기기만 한다면 과거 일은 내가 모른 척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정치 투쟁 속에서 때로는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척해야만 남을 포용할 수 있고 포용해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으며 민심을 얻어야만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서민들 사이에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아니면서 할아버지 행세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머거리와 벙어리인 척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 귀한 점은 조조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예를 들어 증거를 엎드거나 부하 장수들을 포상하거나 자신의 결점과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신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 이 모든 일을 솔직하고 넉넉한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허세를 부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조조는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인재를 등용하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인재 등용의 비결을 터득한 조조는 부하 인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재들의 필요를 알게 된 조조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조조의 인재 등용 비결은 곧 그의 처세술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조조의 처세술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조조는 왜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조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정치 투쟁을 벌이는 사람이나 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온통 진실만 말할 수는 없고 온통 거짓말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진실을 말하고 언제 거짓말을 할지, 누구에게 진실을 말하고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지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적에게는 당연히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속임수가 필수적이니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참모들에게는 그들은 모두 현명한 사람들이니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어야만 그들이 전력을 다해 전략을 세워줄 것이며 그래야만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조조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 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이를 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냥함입니다. 조조의 성격에는 매우 좋은 면이 있는데 그는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조조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군사 지휘관의 자질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시인의 기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나 전투 중이 아닐 때면 그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누곤 했는데 이를 통해 친근감을 형성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너무 엄숙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엄숙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너무 무심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무심하면 위험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조조처럼 위험이 필요할 때는 화내지 않아도 위험이 있고 평소에는 친절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하들이 그를 존경하면서도 사랑하게 됩니다. 조조는 이 균형을 아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종종 중요한 일을 농담 섞인 어조로 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 진영에 있는 한 사람의 아버지가 조조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조조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존경하는 아버님께서 제 감호에서 지내시는 데는 별 문제 없으시지만 국가가 남의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계속 돈을 쓸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할지 알아서 하시오. 정말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진실함입니다. 조조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외롭고 힘도 부족하다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유는 그의 진실함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깊이
있는 성품입니다. 조조는 매우 깊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이시 단가행을 살펴보면 인생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이용해 웅장하고 화려한 업적을 이루어내야 하므로 나를 도와줄 수많은 인재와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재 등용 방식은 우주와 인생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라는 높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일반적인 의미의 인재 등용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조는 매우 유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곽가는 조조를 두고 겉으로는 느긋하고 소탈해 보이지만 속은 기민하고 명석하다 평가했습니다. 즉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매우 깊고 심오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너와 악수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도 있고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어깨를 걸고 다닐 수도 있지만 주의할 점은 그가 당신과 악수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떠들 때 그는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어 상대방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새기고 속으로 깊이 새겨둡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조조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조조도 사람인지라 말년에 가서는 점차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적벽대전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계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삼국연애에서 계륵 이야기는 매우 고전적인 에피소드로 스스로 조조의 갈등, 양수의 자만과 거만한 태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심리전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계륵이라는 성어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양수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배경, 진퇴양난에 빠진 한중 전투. 고난 24년 즉석이 219년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유비와 한중에서 치열한 교착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유비는 험준한 지형을 점령하고 굳게 방어하면 아우지 않았고 조조의 군대는 적진 깊숙이 진격해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식량이 점차 부족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군이 전장에서 거듭 패배를 당했고 대장 하후연마저 초계 장수 황충에게 참수당하면서 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조조는 계속 전진하고 싶었지만 유비의 방어가 철통 같아 뚫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이대로 철수한다면 체면을 구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한중이라는 전략적 유충지를 유비에게 공짜로 내주는 것이 되어 도저히 달가워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조조는 진퇴양난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한마디 야간 암호가 불러온 오해였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 조조는 군막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철수할지 아니면 버티며 방어할지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야간 순찰을 담당하는 주부 하우돈이 천막으로 들어와 오늘 밤 군영의 야간 암호를 여쭈었습니다. 조조는 그릇에 담긴 닭갈비뼈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무심코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닭갈비. 하우돈은 그 말을 듣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히 묻지 못하고 닭갈비를 오늘 밤의 암호로 삼아 각 진영에 전달했습니다. 대다수의 장수들은 이 암호를 듣고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조조의 부하 중 영제이자 행군주부였던 양수만이 이를 듣자마자 즉시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웃으며 곁에 있던 병사들과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짐을 챙기세요. 이왕 조조께서 며칠 내로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대장 하우도는 깜짝 놀라 급히 달려와 양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수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에 암호인 계륵만 봐도 의왕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닭갈비는 먹어도 살이 별로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법입니다. 의왕은 이를 지금의 한중 상황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유비를 이길 수 없고 이곳을 지키려 해도 장기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어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일찍 돌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의왕은 이미 철군을 결정하셨고 오늘 밤은 단지 구호를 빌려 모두에게 암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짐을 챙기면 떠날 때 허둥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우도는 이를 듣고 몹시 감탄하며 양수가 정말로 조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좁은 진영의 장수들은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고 군심은 순식간에 무너져 모두 철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자 조조는 마음이 뒤숭숭해 잠을 이룰 수 없어 강철 채찍을 들고 변장하고 몰래 군영을 순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병사들이 경계를 서는 대신 짐을 싸고 행장을 꾸리는데 분주하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조조는 크게 놀라 서둘러 하후돈을 불러 추궁했습니다. 하후돈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부 양수가 미리 위왕께서 군사를 철수시키려는 뜻을 간파했기 때문에 모두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이를 듣고 몹시 격분했습니다. 사실 양수는 조조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지만 조조는 남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가장 거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직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부하가 제멋대로 군심을 어지럽히고 사기를 동요시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허위, 소문을 퍼뜨려 군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군심을 동요시켰다 라는 죄목으로 양수를 끌어내어 참수하도록 명령하고 그의 머리를 진성운 밖에 매달아 공개 처형했습니다. 양수를 처형한 후 조조는 자신이 퇴군할 생각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군대를 이끌고 유비를 강행 공격했으나 결국 촉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고 조조 자신은 위원에게 화살을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조조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며칠 후 정식 퇴군 명령을 내려 체면이 구겨진 채 한중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연희는 양수의 죽음을 계륵 사건으로 귀결시키지만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계륵은 단지 도화선에 불과했습니다. 조조가 양수를 죽인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왕위 계승 다툼에 휘말린 영수는 당시 조조의 재능 있는 아들 조식을 극력 보좌했으며 조식이 조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도왔습니다. 이는 이미 조비를 후계자로 세우려는 쪽으로 기울어 있던 조조를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양수는 당시 최고의 거대 후족인 홍롱영씨 출신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영표는 한나라의 충성심이 깊어 조조와 정치적 견해가 달랐습니다. 조조는 자신이 죽은 후 영리한 양수가 가문의 세력을 빌려 조의 정권을 위협할까 봐 우려했습니다. 계륵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별다른 가치나 의미가 없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사물이나 처지를 묘사하는 고정된 성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소가 그토록 기세등등하고 원술이 그토록 거만했어도 조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나 오직 예전에 집신을 팔다가 나중에는 남의 집에서 신세를 지던 유비에게만은 특별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조조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사군과 나뿐이다. 이 말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유비가 과연 영웅인가요? 만약 유비가 영웅이라면 조조가 이 말을 한 것은 천하를 다투는 것은 우리 둘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속으로만 간직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영웅이 아니라면 조조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조조가 유비를 얼마나 정확히 꿰뚫어 보았는지, 유비가 과연 영웅인지 아닌지, 그리고 조조가 정말로 오늘날 천하의 영웅은 오직 사군과 조조뿐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 그 답을 찾아봅시다. 감사합니다.